낭만서점 130회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소년 박경환입니다. 안녕하세요. 평론스는 허입니다. 네, 130이라는 숫자 왠지 딱 떨어지는 기분이 드는데요. 그러게요. 경환 씨 오늘 축하할 일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네. 앨범이 나오셨다고요. 네. 녹음을 하고 있는 바로 오늘 2월 9일 정오에 지금으로부터 한 2-3시간 전에 제주소년 미니 앨범 From Me to You가 발표됐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모두 여러분 덕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예. 녹음을 하고 앨범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부담을 낭만서점 책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느끼면서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나와서 기쁘고요. 이 앨범을 사실 미니 앨범으로 구상하지 않았거든요. 네. 20을 넘고라는 곡이 있는데 예. 그 한 곡을 신인 뮤지션 이석원이라는 신인 뮤지션과 함께 협업하는 거에서 출발했어요. 그런데 그 곡이 제가 예전에 녹음해놓고 발표하지 않은 곡들을 불러내더라고요. 예, 그래서 스토리가 어느 정도 이어지는 미니 앨범이 되어서 이런 형태로 여러분들 찾아가게 됐습니다. 많이 들어주세요. 참 경환 씨는 이렇게 앨범을 많이 내시는데 저는 아직 결과물을 보여드린 게 없어서. 무슨 말씀이세요? 네. 오늘 책에 뒤에 결과물이 있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이런 글 물론 쓰긴 쓰지만 예, 저도 예. 책이라는 어떤 하나의 집약체로 여러분께 좀 선보이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요. 단행본. 네, 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나오기만 하면 제가 이런 말 있죠. 아도 친다. 그게 뭐예요? 아도 친다는 표현을 모르세요? 예. 몽땅 사들인다. 예. 제가 웬만한 것들은 다 사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경환 씨 선물도 하고요. 앨범. 예. 네. 아도치겠습니다. 네, 그럼 댓글 소개해 드릴게요. 네. 퍼랭이 토끼님입니다. 팟빵 갤러리에 두 분 방송하시는 모습 찍어서 하나 올려주세요. 왕 궁금해요. 크크 하셨는데요. 네, 그래서 저희 PD님이 사진을 몇 장 올려주셨는데 퍼랭이 토끼님이 그걸 보고 생유 스튜디오도 너무 예쁘고 사람들도 너무 예쁘고 하셨습니다. 네, 이 갤러리를 가봤더니 저희 100회 특집 방송했을 때 아주 사이좋은 단체샷들 있고 관람해 주시는 모습도 있고 박혜진 평론가의 옆모습도 있고 저도 있고 허희 씨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갤러리에 올린 사진들 보니까 그때의 기억이 새록새록 떠오르네요. 100회 특집 했을 때 참 따뜻하고 따뜻하다 못해 덥고 그랬는데 이제 에어컨을 소음 관계상 틀지 못하고 모든 분들이 그 한증막 체험을 하셨죠. 네. 예. 그래서 그때 참 그 감명 깊었어요. 다들 불평 한마디 없이 이렇게 체험을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요. 감사드리고요. 네. 오늘도 봄날님입니다. 갤러리가 채워지니 더 좋은 것 같아요. 좋은 사람들 모습이 담겨있네요. 저의 얼굴도 보이고요. 내일 업로드네요. 기다리겠습니다. 다운로드. 그리고 하트 꾹 완료할게요. 얼마 전 읽은 책에서 좋은 부분이 있어 공유합니다 하면서 한 책의 한 페이지를 캡처해서 올려주셨습니다. 오늘도 봄날님 역시 갤러리에 그렇죠. 얼굴이 보여서 저도 반가웠습니다. 이날 참석해 주셨는데 올려주신 책의 구절 저도 감명 깊게 읽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게요. 행복의 핵심을 한 장의 사진에 담는다면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 음식을 먹는 장면이다. 우리의 원시적인 뇌가 여전히 가장 흥분하며 즐거워하는 것은 바로 이 두 가지다. 음식 그리고 사람. 행복은 거창한 것이 아니다. 네, 그렇군요. 맞아요. 안 그래도 어제 이제 발매 하루 앞두고 아내와 함께 맛있는 걸 먹으면서 대화를 나눴거든요. 그리고 한시름 놓는 그 기분이 새롭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아하는 사람과 맛있는 걸 먹는 건 정말 행복인 것 같아요. 그게 진짜 최고의 행복이 아닐까 저도 생각을 하는데 어제 경험을 하셨군요. 네, 애들 재워놓고 치킨을 뜯었는데. 네, 오늘도 봄날님의 댓글 밑에 윤기행씨님이 답글을 또 다셨습니다. 오늘도 봄날님이 올려주신 책을 보니 고은 시인님의 시가 떠올라서 올려봅니다. 라고 하시면서 시 전문을 한 편 올려주셨고요. 낭만서점 새로운 업데이트 들으며 몸은 춥지만 마음은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라고 하셨어요. 마지막에 남겨주신 글귀가 마치 제작진을 상상하게 하는 그런
그런 말투시네요. 네, 윤캥씨 님이 이제 2월 6일에 이 답글을 달아주셨는데, 이 고은 시인 요즘 예. 매스컴에 많이 이름이 언급되고 있죠. 예. 아시다시피 지금, 문단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계속 호명이 되고 있는데, 저는 진짜 안타깝고 참담한 마음이 계속 들더라고요. 이게, 작년에도 이 문단 성폭력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고통을 받으셨는데 계속 이런 일들이 묻혀 있던 것이 드러나는구나 싶기도 하고요. 그렇군요. 최근에 그렇게 많이 검색어에도 오르고 입길에 오르내렸는데 고은신님 얘기가 오늘 우리 댓글 소개하면서도 또 나왔습니다. 네, 저는 그 문단 성폭력 사건에 관해서 저의 생각을 담은 그 글을 더럽고 흉악한 문학적 삶이라는 비평으로 쓴 적이 있는데요. 글을 쓴 만큼 열심히 제가 그 글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실천에 동참해야겠다. 다시 한번 좀 다짐을 하게 됩니다. 네네. 많은 예술가들이 좀 삶과 예술의 일치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도 들고요. 네, 이런 일들이 또 수면 위로 오르내리는 만큼 발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네. 네, 온니달님입니다. 개인적인 체험 잘 들었습니다. 화요일 새벽까지 잠이 오질 않아서 혹시나 채널이 업데이트되었나 보았더니 역시나였어요. 잠을 청하려고 듣기에는 다소 가슴 아픈 이야기였지만 요즘 현실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이야기라 생각되어 집중하면서 들었어요. 다음 주 소설도 기대하겠습니다. 감기 얼른 나으셨으면 좋겠어요. 힘! 네, 네. 이건 경환 씨에 대한 안부를 전해주셨는데요. 지독한 느낌의 정말 들으시는 분들도 불쌍하게 느끼셨을 것 같은 그런 목소리였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아직 완전히 낫진 않았는데, 네. 저랑 약간 체험이 비슷하신 것 같아요. 개인적인 체험을 들으신 이 체험이. 잠이 안 올 때 저도 팟캐스트 듣게 되는데, 네. 최대한 안 들으려고 노력합니다. 왜요? 왜냐면 잠이 안 올 때 들었을 때 잠을 더 깨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상념에 빠지기 딱 좋고, 생각을 더 깊이 할 수 있고 이렇게 뭔가를 확장해 나갈 수 있는 건 좋은데 그 다음날 스케줄이 완전히 무너지니까요. 근데 그런 밤의 기운이 참 좋긴 하죠. 그렇죠. 조용한 밤. 예. 네. 로터스 5050님입니다. 조심스럽게 덧붙이자면 사르트르의 책을 본다고 해서 다 허영심이 있는 건 아니겠지요. 하셨습니다. 네. 네. 그렇죠? 네. 우리가 누가 허영심 있다고 했었나? 제가 방송에서 아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그러니까 누군가가 이렇게 요즘 무슨 책 읽어요? 라고 했을 때, 저 요즘 사르트르의 그 존재함을 읽어요. 그러면서 제가 예전에 그런 지적 허영을 부린 적이 있다. 그렇구나. 네, 그렇구나. 아마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조선왕조실록이요. 그럴 순 없겠죠. 근데 저도 정말 로투스 5050님의 이 말씀에 동의해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사르트르의 책을 본다. 까미의 책을 읽는다. 푸코의 책을 읽는다라고 해서 그게 지적 허영은 아니죠. 근데 예전에 저는 그런 식의 지적 허영을 부렸다는 얘기입니다. 그 마음속에 네. 꼭 그 작가의 책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그쵸. 경쟁하듯 이제 그 음악 듣는 것도 비슷해요. 요즘 뭐 듣니? 그러니까 저 대학교 1학년 때도 괜히 막 원서 들고 다니고 국문과인데 이렇게 막 영어로 된 책 들고 다니면서 나 요즘 이런 걸 읽어 약간 이렇게 책 제목 앞으로 보이게 들고 다녔던 기억도 나고요. 저 근데 데뷔 초에 그런 거를 좀 허영 없었던 것 같아요. 뭐라고 대답했었냐면은 비틀즈요. 비틀즈 뭐 좋아하냐 그러면 비틀즈를 너무 당연한 건데 약간 대답하고 서태지요. 이런 경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너무 유명하고 이제 그런 팀이다 보니까 형들이 코웃음을 쳤던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니까 왜 괜히 레드 제플린 정도는 들어줘야 되고 뭐 이런 식의 어려운 잘 모르는 것들을 했으면 좋겠다. 뭐 핑크 플로이드 들어야 되고 그렇죠. 그런 거 있죠. 예. 자, 마지막으로 퍼랭이 토끼님입니다. 오래전에 일본 작가의 책을 읽고 머리를 쥐어뜯었던 이후로 일본 작가 책은 피하게 됐었는데 이번 방송이 참 좋아서 다시 한번 읽어보렵니다. 오늘 개인적인 체험이랑 모던 에세이가 집에 찾아왔네요.
모던 에세이는 표지도 이쁘고 빛바랜 듯한 종이도 그렇고 너무 마음에 듭니다. 두 녀석 다 잘 읽어볼랍니다. 좋은 방송 고맙습니다 하셨습니다. 네. 아, 모던 에세이를 제가 추천한 보람이 느껴지네요. 그러니까요. 경환 씨의 책 추천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공감을 네. 이렇게 불러일으켰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걱정도 돼요. 모던 에세이를 소개하면서도 얘기했지만 별거 없는 글들도 있거든요. 그냥 근데 그 시대의 정치를 느낄 수 있어서 그게 되게 좋다 이렇게 설명드렸었는데 재밌게 읽으실 거라고 봅니다. 예. 네. 저희 네이버 오디오 클립 댓글도 소개해 드릴게요. 네. 네이버 오디오 클립에 가봤더니 허희 씨의 굉장한 팬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스칼렛 님인데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 2달 정도 전부터 정말 잘 듣고 있는 한의대생입니다. 밤에 수업 끝나고 집에 돌아와 집안일을 하면서 낭만서점 듣는 게 가장 큰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는 근처 헌책방에 가는 것이 방학 중 즐거운 취미인데요. 문득 마음에 드는 책이 알고 보니 낭만서점에서 다뤘던 것을 보면 너무 반갑습니다. 특히 팟캐스트를 통해 허희 평론가님 팬이 되어버렸어요. 진짜 목소리도 너무 좋으시고 너무너무 실제로 뵙고 싶어요. 언젠가 정말 기회가 되어 연락이 닿으면 제가 과외에서 본 제 돈으로 밥 한 끼 대접해드리고 싶을 정도예요. 와, 굉장한 정도네요. 진짜 감사합니다. 와, 과외에서 와. 번 돈으로. 네. 예. 스칼렛님 진짜 감사드려요. 네네. 근데 저희가 낭만서점이 이제 올해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또 기획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행사를 많이 열 텐데요. 그때 또 스칼렛님이 방문을 해주시면 반갑게 인사를 나누면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과외에서 번 돈으로 저한테 식사 대접해 주신다는 건 예. 제가 감사히 마음만 받겠습니다. 네. 아니면 뭐 쿠폰으로 주셔도. 아니요. 네. 근데 저도 집안일 하면서 팟캐스트 듣거든요. 설거지 할 때, 예, 진짜 팟캐스트 듣는 게 최고입니다. 그렇죠. 무언가를 들으면서 집안일을 할 때 능률이 굉장히 오르죠. 그렇죠. 네. 그리고 온니달님, 여기에도 달아주셨네요. 이번 방송도 잘 들었어요. 조금은 무거운 소설이었지만 가끔은 고심해봐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했어요. 시간을 놓쳐 퇴근길 지옥버스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들었는데 온갖 사람들의 냄새들이 뒤섞인 버스 안처럼 심정이 조금 답답했습니다. 다음 방송도 기다릴게요. 고맙습니다. 사진 보시고 가슴이 트이셨으면 해요. 하고 2월 1일에 바다 사진 올려주셨네요. 설마 퇴근길 지옥버스에서 이 바다를 볼 수 있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예. 아마 여행 중에 찍으셨거나 다니셨던 그때의 사진을 올려주신 것 같은데. 이번 방송이라고 하셨는데 2월 1일에 올리셨으니까 아마 먼북으로 가는 좁은 길, 네. 리처드 플래너건의 소설을 다룬 그 방송을 말씀하시는 것 같네요. 조금은 무거운 소설이었지만 가끔은 고심해봐야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되신다고. 네. 예. 저희 정말 댓글 많이 정성스럽게 달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네. 책이 가득한 소설을 사랑하는 책방. 이곳은 낭만서점입니다.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입니다. 첫 번째 뉴스인데요.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올해 공공도서관 늘린다. 서울신문의 보도인데요. 지난 7일 정부가 2018년 도서관 발전 종합계획을 발표했는데 계획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공공도서관 지원 사업에 지난해보다 2.2% 증가한 1조 413억 원을 편성했다고 합니다. 이로써 올해에만 68곳의 공공도서관이 새로 지어지고 장서수는 798만 권이 더 늘어나게 되는데요. 공공도서관과 보유 장소가 늘면서 도서관 한 곳당 인구는 4만 9천 명에서 4만 7천 명으로 줄고 1인당 공공도서관 장서수는 2권에서 2.2권으로 늘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도서관에서 진행하는 문화 프로그램도 작년보다 10% 증가해서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5만 1,831개, 인문학자와 지역 주민이 인문학 강연을 하고 함께 탐방하는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은 5,000회 운영된다고 하네요. 네,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저는 정말 좋은 취지, 네. 그리고 앞으로 계속해서 만들어 나가야 할
그런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열도의 베스트셀러 스크린 달군다라는 제목의 기사인데요. 서울경제의 보도입니다. 2월 극장가에 일본 소설이나 만화를 원작으로 한 영화가 잇따라 개봉되면서 출판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가장 기대를 모으는 작품은 강동원 주연의 골든 슬럼버입니다. 원작자는 이사카 고타로인데요. 이 작가는 한국에서도 많은 팬을 보유한 소설가입니다. 골든 슬럼버는 일본 현지에서도 지난 2010년에 영화로 제작된 작품이라고 하는데요. 또 국내에서 출간된 지 5년이 넘도록 아직 베스트셀러 10위권을 유지하는 히가시노 게이고의 나미야 자파점의 기적도 오는 28일 영화로 개봉됩니다. 같은 날 개봉하는 김태리 주연의 리틀 포레스트 역시 일본의 인기 만화를 원작으로 만든 영화인데요. 영화계의 한 관계자는 공교롭게도 일본 원작에 기반을 둔 작품 3편이 2월 극장가에서 맞붙게 됐다며 베스트셀러에서 모티브를 얻은 영화들이 지난해의 부진을 씻고 뚜렷한 흥행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 안 그래도 김태리 주연의 리틀 포레스트 예고편을 보고 굉장히 재밌겠다고 네. 생각했는데 일본 만화가 원작이군요. 네. 그리고 골든 슬럼버라는 게 일본 소설인 것 같은데 골든 슬럼버는 비틀즈의 노래 제목이기도 하죠. 네. 저도 이 영화들 개봉을 하면 다 볼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음. 이상 이번 주 출판계 브리핑이었습니다. 낭만서점 130회 본격적인 방송 시작해 보겠습니다. 소제목이 붙어 있어요. 네. 그럼 그건 사랑이네. 아, 저는 네. 참 뭉클하게 다가왔던 한 문장이기도 하고 네. 오늘 책 소개를 쭉 해드리면 마지막에 반전처럼 다가오는 한마디라고 봅니다. 네. 네.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제가 소개를 좀 해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늘 다룰 책은 우리는 날마다라는 소설집입니다. 이 작품집은 첫이라는 걸 테마로 한 손바닥 소설집인데요. 뭐 장편 소설이라고 하죠. 네. 이때의 장자는 우리가 아는 그 길장자를 쓴 장편 소설이 아니라 손바닥 장자를 쓴 아주 짧은 네. 소설이다라는 뜻의 그런 소설집입니다. 이 얘기를 했었죠. 네. 성석재 작가님 소설 다룰 때. 그렇죠. 여편 소설이다는 말도 했고요. 네. 이 작품집은 한국의 여러 작가들이 참여를 했는데요. 누가 참여를 했는지 소개를 해드릴게요. 네. 강화길, 공선욱, 권정현, 김도연, 김선영, 김성중, 김종광, 박민정, 박상, 박상영, 박생강, 서유미, 우다영, 유응호, 유재영, 이경석, 이만규, 정지양, 최진영. 네. 이렇게 지금 한국 문단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중견 그리고 신예 작가들의 작품 19편이 담겨 있습니다. 네. 오늘 낭만서점에서는 그중에서 최진영 작가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을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네. 강화길 작가님은 얼마 전에 한 1년 가까이 됐나요? 네. 여기 나오셨었죠? 이면 작가님과 함께 나오셨죠? 네, 같이 나오셨었죠. 신예 작가로서 나오셨는데 참 강 씨가 부러울 때가 있어요. 가나다 순으로. 지금 우리는 날마다라는 책도요, 여러분. 네. 강화길 외라고 돼 그러니까요. 있어요. 대표자가 되셨어요. 그렇죠. 어허. 맞아요. 그러면 근데 이렇게 강씨 성을 가진 분들이 저는 학교 다닐 때 저 친구들은 좀 1번이라서. 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도 있어요. 맞아요. 늘 앞에 1번이니까 이렇게 어려운 거 시킬 때 음. 제일 먼저 하게 되고 저는 이제 허씨여서 거의 뒤였거든요. 네. 예. 근데 어떤 선생님의 경우에는 맨날 1번부터 하지 이번엔 뒷번부터 한다. 그래가지고 되게 그럼 이제 한 씨들도 조금 한씨, 홍 씨들. 네. 예. 뭐 홍 이런 분들.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많은 작가분들 중에서 오늘 저희는 최진영 작가의 작품을 다룰 텐데. 네. 최진영 작가는 저희가 낭만서점에서 한번 다룬 적이 또 있죠. 맞아요. 구애증명이라는 작품. 구애증명. 네. 그래서 낭만서점에서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이 사실 웬만해서는 다루지 않았던 작가 이렇게 요리조리 피해서 열심히 네. 구하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다가 최진영 작가님의 작품을 네. 또 하게 됐습니다. 네. 근데 이 우리는 날마다라는 작품집이 첫이라는 걸 테마로 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기에 이 첫을
잘 살린 그런 작품 중에 하나가 바로 최진영 작가의 첫사랑이라서 네. 이걸 이야기하는 게 좋겠다라고 네. 해서 선정을 했습니다. 또 우리는 날마다라는 이 여편 소설집을 제가 택한 이유가 이게 아주 작은 출판사에서 출간이 됐어요. 근데 낭만서점이 좀 알려지지 않은 책들을 여러분께 또 소개해 드리는 것이 네. 하나의 임무라고 저는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왕이면 뭐 유명 출판사의 책도 좋지만 이제 막 새롭게 태동하는 이런 출판사의 책도 소개를 해드리면 예. 좋을 것 같아서 골라봤는데요. 네. 이 우리는 날마다라는 작품집이 짧아도 괜찮아라는 시리즈 중 하나입니다. 네. 네, 1권이 이해 없이 당분간이라는 제목으로 출간이 돼 있고요. 이제 이번에 우리는 날마다가 출간이 됐는데 제가 추천사를 썼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한국이 싫어서 이후로 좀 오랜만이신가요? 아니 근데 그건 해설이고요. 이거 그냥 해설이고. 추천사일 추천사. 뿐입니다. 네. 책 뒤에 책을 사지 않아도 허이 씨의 추천사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니 근데 제가 추천사를 써서 이 책을 한 것처럼 여러분은 오해를 하실 것 아유, 그런 건 같아서 아닙니다.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자면 네. 너무 좋은 글이던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정말 저는 이 작품집을 여러분께 그냥 추천해 드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예. 그냥 뭐 좋은 작품들이었고 예. 예, 읽어보기에 저는 여러분들의 결코 시간 낭비라고 생각되지 않을 그런 소설들이라 네. 이렇게 골라와 봤는데요. 지금 변명을 시작하시려다가 너무 빈약한 거 아닙니까? 좋은 작품들이에요, 여러분. 근데 정말 허이 씨는 추천사를 쓰는 데 있어서 약간 타고나신 것 같아요. 갑자기 무슨 제가 폴린 딜드라는 뮤지션의 추천사를 부탁했었잖아요. 예. 그렇죠. 어찌나 글을 잘 써주셨는지 네. 얼마나 돌려 쓰는지 몰라요. 그 추천사를. 네. 아유, 너무 명문을 주셔서. 네. 네. 자, 그래서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이 허이 씨의 추천사. 네. 우리는 날마다라는 이 책의 추천사를 좀 읽어드려 볼까 합니다. 근데 저는 이 추천사를 쓸 때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예. 이 책의 1권이 출간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1권의 추천사를 신영철 평론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예. 너무 부담이 큰 거예요. 그러니까 신영철 평론가는 지금 현재 비평계의 최고 스타거든요. 근데 그 많이 평론가가- 선배님이신가요? 많이 선배죠. 많이 그러니까 선배님이시고. 아주 많이 선배라고 보기는 좀 어렵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예, 평론가의 그 바로 뒷작품을 이렇게 쓴다는 것이 저한테는 좀 부담감이 있었습니다. 예, 읽어볼게요. 삶이라는 책은 날마다 거듭되며 다시 쓰인다. 어제는 세상에 졌더라도 오늘은 비길 수도, 내일은 이길 수도 있다. 물론 승리나 무승부보다는 패배의 기록이 더 많을 것이다. 여기에는 누구라도 예외가 없다. 하지만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우리는 천천히 체감한다. 승리와 무승부와 패배가 그때 한 번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세상한테 이기거나 비긴 줄 알았던 것이 실은 내가 진 사건이고, 세상한테 진 줄 알았던 것이 실은 내가 이기거나 비긴 사건임을 깨닫고 놀라지 않았던 사람이 과연 있을까? 세상과 내가 싸운 승패의 기록은 언제라도 뒤바뀔 수 있다. 이 안에 실린 작품들이 그것을 예증한다. 같은 시공간에 살고 있는 여러 작가가 쓴 짧은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책이라는 삶을 날마다 거듭하며 다시 쓸 기회를 얻는다. 에피소드 하나하나의 다음을 상상하며 거기에 담긴 승리와 무승부와 패배의 의미를 새롭게 정립하는 것만으로도 이 책, 삶을 읽는 행위는 보람이 있다. 이렇게 하다 보면 이기면서 진다는 것, 지면서 이긴다는 것, 이기지도 지지도 않는다는 것이 진정 무엇인가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이것은 다시 말해 우리가 이 책을 읽기 전보다 아주 조금은 나은 사람이 될지도 모른다는 뜻이다. 문학평론가 허희. 네, 이런 기분이군요. 작가님들이 본인 책을 저희가 이렇게 낭독할 때 네. 약간 이렇게 좀 당황해 하시는 그런 기색이 좀 약간 있는데. 간지러울 수 있겠죠. 네. 예. 저도 경환 씨가 지금 바로 앞에서 제가 쓴 글을 읽는데 매우 간질간질 거렸습니다. 작품 속으로 들어가고만 싶은 도대체 네. 뭘 써놨길래 이런 글을 쓰셨는가.
어떤 작품들인가 너무 네. 궁금해지는 그런 글입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저희가 이 작품의 전문을 다 읽어드릴 거예요. 그렇죠. 전문을 다 읽어드릴 수 있을 정도의 양이죠. 그렇죠. 그래야만 또 이 작품에 대해 이야기를 저희가 또 해볼 수가 있고요. 그럼 첫사랑이라는 소설을 쓴 최진영 작가님, 경환 씨가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2006년 실천문학 신인상을 받으며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장편소설 당신 옆을 스쳐간 그 소녀의 이름은, 끝나지 않는 노래, 나는 왜 죽지 않았는가, 구의 증명, 해가 지는 곳으로가 있고 소설집 팽이가 있습니다. 한겨레 문학상, 신동엽 문학상을 수상했습니다. 네. 최진영 작가님,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몇 번 만난 적이 있었는데, 네. 최진영 작가님을 만날 때마다 참 기분이 좋아져요. 이분이 갖고 계신 어떤 에너지가 저한테, 뭔가 삶을 이렇게 좀 다르게 보는 그런 기운을 불어넣어 주더라고요. 그렇군요. 네네. 저는 최진영 작가님을 만나뵌 적은 없는데 정용준 작가님을 통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네. 정말 흥미로운 이야기였어요. 어떤 제가 거요? 함께 작업했던 뮤지션인데 오은비라는 뮤지션이 네, 있거든요. 네. 그 앨범을 제가 만들었는데 같이 정용준 작가님이랑 얘기를 하다가 오은비를 아시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그 데뷔 앨범도 나오기 전이라서 예. 아주 잘 알려지지 않은 뮤지션이었거든요. 어떻게 아시냐 했더니 예. 최진영 작가님이 추천해줬대요. 우와. 그 음악을. 그래서 소설 쓸 때 그 음악을 계속 들었다고 하시면서 네. 그런 얘기를 나눈 적이 있거든요. 신기한데 최진영 작가님이 그래서 뵙지 않았으나 네. 애정합니다. 최진영 작가님 참 예. 미니멀리스트로의 삶을 살고 계세요. 최진영 작가님을 만났을 때 기억나는 말 중에 하나가 너무 좋은 걸 먹고 너무 좋은 걸 봐버리면 그 행복의 크기가 욕망의 크기가 너무 커져버리기 때문에 그걸 최대한 이렇게 줄이려고 노력하신다고. 네. 정말 맞는 말씀이네요. 네네. 예, 예. 그래서 저는 최진영 작가님의 이런 삶의 태도 참 좀 배울 점이 있다. 지금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왜 이렇게 소설이 이해되는 것 같죠? 그렇죠. 네네네. 좀 닮은 부분이 있죠. 네네. 네. 최진영 작가님의 이 첫사랑이라는 작품 저희가 읽어드린 다음에 내용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가 예전에 사준 스킨과 로션이 다 떨어졌다며 똑같은 걸 사려면 어디로 가야 하느냐고 엄마가 전화로 물었다. 나는 고추참치에 비빈 밥 한 숟갈을 씹어 삼킨 뒤 대답했다. 그거 이니스프리에서 산 건데? 어딘데 거기가? 그 사거리 국민은행 근처에. 말하다가 엄마가 이니스프리 간판을 읽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엄마, 국민은행에서 왼쪽으로 조금만 가면 커피마루 있잖아. 말하다가 커피마루 간판도 영어로 되어 있다는 걸 깨달았다. 너랑 여름에 들렀던 그 카페 말이지? 하고 엄마가 대꾸했다. 응, 그 카페 맞은편에 던킨 도너츠 옆 골목으로 들어가면. 말하다가 나는 조금 짜증이 났다. 던킨 도너츠도 영어 간판 아닌가? 그 빵가게 있잖아. 거기 옆 골목으로 쭉 들어가면 초록색 간판으로 된 화장품 가게가 있어. 하얀색 간판 말고 까만색도 아니고 초록색. 거기서 똑같은 거로 고르면 돼. 엄마는 알았다며 전화를 끊었다. 엄마는 속고 살까봐 걱정이 많은 사람이다. 중국산을 국산인 줄 알고 속고 살까봐. 특히 먹을거리에 민감했다. 마트나 시장에서 국산이라고 써붙인 팻말을 보면 고개를 갸웃거리며 바로 믿지를 못했다. 지난 겨울 개모임 친구들과 일본 여행을 갔을 때 엄마는 내 선물이라며 작은 찻잔을 사왔다. 하얀 바탕에 노란 꽃이 담백하게 그려진 찻잔이었다. 예쁘다 고맙다고 말하면서 포장을 풀다가 메이드 인 차이나 표시를 봤다. 엄마가 사온 다른 선물들도 하나하나 살펴봤다. 거의 중국에서 만든 제품이었다. 엄마가 사람들에게 이거 일본에서 사온 일제다? 라고 말하며 선물을 내밀까봐 걱정되었다. 엄마가 상심할 걸 알면서도 혹시라도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면박을 당하는 것보다는 낫다고 생각해서 사실을 말했다. 영어를 모르니까 나는 이렇게 맨날 멍청이 같이. 엄마는 상심했다. 엄마, 여기가 C로 시작하면 중국산이고 K로 시작하면 국산이야. 나는 영어 단어를 가리키며 말했다. 세상의 나라가 중국이랑 한국뿐이랴?
엄마는 크게 상심했다. J로 시작하면 일본이야. 이제 일본 갈 일도 없다. 큰맘 먹고 갯돈 헐어서 간 건데 사기나 당하고. 이게 무슨 사기야. 이런 일 많아, 엄마. 우리나라 전통 제품이라고 나온 것도 중국산이 얼마나 많은데 중국산이라고 꼭 나쁜 것도 아니고 그냥 기념품으로 산 건데 신경 쓰지 마. 어딜 가도 사기꾼들 뿐이지. 내가 그거를 얼마나 오래 보고 골랐는데 찻잔 종류가 엄청 많았는데 그중에 제일 예쁜 그림만 골라온 건데. 예쁘면 됐지. 그래도 일본까지 가서 중국 거를 사왔다는 게 창피하다. 그런 경우 많다니까. 비싼 것도 아니고 괜찮아. 이거 다 사람들한테 선물로 주려고 골라온 거고 내가 일본 갔다 온 거 다 아는 사람들인데 그럼 그 사람들은 알 거잖아. 영어를 보면 다 알잖아. 나는 찻잔 밑에 붙은 메이드 인 차이나 스티커를 살살 벗겨냈다. 메이드까지만 떨어지고 그 뒤 글자는 제대로 벗겨지지 않았다. 다른 선물들도 살펴보며 스티커를 뗄 수 있는 것만 골라냈다. 엄마는 결국 아무에게도 선물을 주지 않았다. 그렇다고 엄마가 사용한 것도 아니고 베란다 수납장 제일 구석에 넣어놓고 모른 척했다. 상심이 정말 컸던 거다. 네, 저희가 첫사랑의 앞부분을 읽어드렸습니다. 네, 지금 이 소설은 3분의 1가량 진행되었습니다. 네. 흥미진진하지요? 굉장히 재밌기도 하고 엄마의 마음이 느껴져서 네. 짠하기도 하고. 예. 지금 제가 딸 역할을 하고 경환 씨가 엄마 역할을 한 건데 네네. 제가 이 딸의 입장으로 얘기를 하는데 저도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길을 설명해야 되는데 그렇죠. 다 지금 영어 간판으로 돼 있는 거잖아요. 엄마는 지금 그 영어 간판을 읽을 수 없는데 진짜 그러네요. 네. 그런데 지금 뭐 언급이 된 이니스프리라든지 던킨 도너츠 같은 경우에는 네. 하도 광고에 노출이 많이 되고 하니까 꼭 스펠링으로 읽을 수 있어서가 아니라 이 도형이라든지 색깔 뭐 이런 걸 보고도 대충 때려 맞출 수 있는 간판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영어 간판 너무 많죠. 그렇죠. 그게 뭐 요즘에야 그거 누가 못 읽어라고 하지만 그 영어를 읽지 못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럼요. 그 스펠링을. 예. 계시죠. 그런 분들에게 이 세상의 많은 간판들은 좀 시각적인 폭력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저는 이 작품을 보면서 하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는 이런 걸 이제 외국에 나가면 좀 느낄 때가 있거든요. 제가 중국에 갔을 때. 길거리에 간판이 있는데 도대체 여기서 뭘 파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중국이 주는 느낌이 굉장히 묘하더라고요. 네. 완전 문맹이 된 기분이에요. 그렇죠. 제가 나름대로 중학교 때 한자 공부 잘해서 100점도 맞고 그랬는데 네. 이제는 다 까먹어서 전혀 모르겠고 네. 프랑스에 갔을 때 서점에 들어갔거든요.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아무 의미가 없어. 그림만 보다가 나왔습니다. 읽을 수가 없죠. 예. 네. 물론 뭐 외국어를 잘하시는 분들도 프랑스어 계시겠지만 하시는 분들이야 하겠지만. 네. 어떻게 보면 그런 문맹의 체험을 외국에 나가서 우리는 하게 되는데 한국인인데 국내에서 이런 일을 겪는다라고 하는 건 글쎄요. 맞아요. 이건 좀 문제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냥 되게 막연하게 외국 나가서 살까 이런 생각 네. 허황되게 하다가도 막상 나가서 그 지금 말한 이 경험을 하면은 네. 내가 한국 사람이구나 느끼게 되고 네. 한국이 좋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네. 한국에서도 그런 소외감을 느낀다? 참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걸 좀 덜 겪게 되는 곳이 저는 그 종로 쪽 인사동 거리에 가면 그 여러 간판들이 한글로 되어 있어서 예. 거기서는 신기한 경험도 있었어요. 거기도 그렇고 이태원 쪽 가면은 네. 그 외국인들도 예. 본인이 외국인이라고 한글로 써붙이고 다니기도 네, 하고 네, 네. 외국 사람 이런 거 나는 맞아요. 멋쟁이. 근데 지금 여기서 우리가 읽어드린 마지막 장면이 슬프기도 하면서 재밌는 우픈 상황이에요. 스티커 벗겨내는데 메이드까지만 떨어지고 그 뒤에는 안 벗겨지는. 네. 네.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네. 저는 일본에 좀 여행을 자주 가서 거기서 이제 지인들 선물을 사야지 하고 이렇게 제품을 딱 골라서 뒤를 봤어요. 근데 메이드 인 차이나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사야 돼? 말아야 돼?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그렇구나. 예, 결국 그 선물을 그냥 내려놨습니다. 네네. 일본 갔는데 메이드 인 재팬을 사와야 뭔가 기념이 될 것 같은데 의외로 메이드 인 재팬이라고 써 있는 제품을 찾기가 예. 또 그렇게 쉽진 않더라고요. 중국 쪽으로 발주를 넣은 거죠. 그렇죠. 예. 참. 예. 그래도 일본에서 사온 기념품인데 어머님이 좀 크게 상심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현재 상심이 큰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어머님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이제 하신 거잖아요. 영어를 모르니까 나는 이렇게 만날 멍청이 같이라고요. 그러니까 영어도 한국에서는 권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네. 학생 시절에 네. 그거에 대한 반감으로 네. 영어 공부를 게을리한 저는 국문과 왔잖아요. 막 이래. 정말 반감이 심해서 네. 야 내가 한국 사람인데 자존심 상해. 네. 영어 공부 안 한다. 어. 이런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낸 적도 있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1학년 때 그 인문과학 계열이라는 그 계열로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2학년 때 전공을 택해야 하는데 인문과학 계열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학과들이 혼재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떤 과를 갈까 사실은 이제 그때 고민을 살짝 했거든요. 근데 보통 그 인문과학 계열 내에 탑3 학과가 있습니다. 진학 전부터 생각하신 게 아니군요. 1학년 때 고민의 시간이 좀 있으셨군요. 진학 전부터는 원래 생각은 했으나. 예, 국문과에 가야지라고 비슷하네요. 예,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그 뭐 1학년 다니다 보면 또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게 네. 되잖아요. 근데 탑3 학과가 영문과, 중문과, 국문과였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1순위가 영문과인데. 탑이 영문과구나. 네. 이제 학점이 높아야 좀 들어갈 수 있는 학과였어요. 막 고민을 하다가 아니야. 내가 한국에서 한국어를 좀 더 잘해봐야 되지 않겠어? 그리고 뭔가 이렇게 외국어를 이렇게 공부한다는 건 그냥 내가 따로 해야지라는 생각을 그때 막연하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랑은 고민의 내용은 같은데 질이 약간 다르네요. 저도 당연히 철학과를 생각하고 인문사회학과군에 들어갔는데 1학년 내내 제가 사학과에 임의로 소속되어서 축구를 했거든요. 너무 친해진 거예요. 네. 그래서 다음에 이 멤버들과 체육대회를 할 수 없다는 생각에 사학과를 가야 되나 고민을 했는데 네. 처음에 소신대로 철학과를 갔죠. 예. 그런 또 네. 일이 축구 있었구나. 때문에 바뀔 뻔했는데. 그러니까 이 영문과에 이제 진학한 저는 선배들과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선배가 이제 그러는 거예요. 영문과에 가면 다 영어 잘하는 줄 알지? 아니야. 오히려 영문과 애들이 토익 점수 더 낮은 경우도 많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아니 왜요? 이랬더니 오히려 영문과에서 배우는 게 전문적인 영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여러 문학과 예, 어떤 문화 뭐 이런 것들을 또 많이 배우기 때문에 영어 자체가 따로 공부하지 않는 이상 뭐 많이 늘진 않는다 이런 얘기도 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막상 전공이 됐을 때 포기하는 사람도 한두 네. 생기고 컴퓨터공학과에 컴맹들이 있고 네. 예, 기계치가 있고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어쨌든 한국인들에게 이 영어는 항상 족쇄처럼 인생의 어떤 고민으로서 숙제처럼 안겨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과목 중에 제2외국어라는 과목이 있어서 네. 뭐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일본어, 중국어, 스페인어. 그러면 선택의 여지도 없이 영어는 과목에 있으니 뭐 제1외국어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예. 아무튼 반항심이 계속 커집니다. 저는. 그러니까요. 이 영어라는 걸 좀 더 내가 재밌게 배웠다면 제가 영문과에 갔을지도 모르는데 라는 생각도 하고 예.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 영어는 글쎄요. 요즘에는 그런 논쟁이 좀 들어갔는데 예전에 저는 이 복거일 작가를 중심으로 영어 공용화 론이 이렇게 제출이 된 것도 기억이 납니다. 국내예요. 네. 차라리 영어를 그냥 한국어와 더불어 공용어로 하자. 같이 쓰자. 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기억을 해서 그때 한창 논쟁이 이제 활발했던 게 나는데 경환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영어를 공용어로 하자 뭐 이런 건? 지금 저의 상황을 놓고 보았을 때는 네. 결사반대를 해야겠죠? 제가 답답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됐을 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 영어를 공용어로 한다는 게 단순히 뭐 그런
영국이나 뭐 미국을 어떤 종주국으로 삼고 우리가 따라가자 이런 게 아니라 영어가 사실상 한국에서 계급처럼 지금 작동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 모두 다 써버리게 하면 그런 계급이 적어도 철폐될 게 아니냐. 예. 네, 이런 식의 논리도 있었던 거예요. 필리핀 같은 상황. 그렇죠. 싱가포르 같은 근데 상황. 과연 그럴까? 그게 또 저는 그렇게 낙관적으로 풀리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맞아요. 더 심해지지 않을까 그렇죠. 하는 예상이 되는데요. 네. 모르겠네요. 네. 또 어떻게 될진 모르니까. 네, 그럼 이쯤에서 저희 각주 달기를 한번 해볼까요? 네. 낭만 소점 속 화제의 코너. 2018년도에 야심찬 새 코너인데. 네. 근데 오늘은 조금 다른 포맷으로 진행을 해야 된다고요. 네. 이 각주 달기가 저희가 아주 쉽게 좀 각주를 달려고 하면 최진영 작가님을 연결해서 이 작품 어떻게 쓰게 되셨나요? 이런 걸 질문하는 게 맞을 텐데 저희 PD님이 또 그런 각주 달기는 원하지 않으시더라고요. 한번 틀었습니다. 네. 예. 좀 더 특별한 분을 모시자.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영어 간판의 문제이기도 한 거잖아요. 도대체 왜 이니스프리가 영어로 돼 있어서 이렇게 어머님이 그 제품을 사러 가는데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냐. 이런 문제의식 속에 바로 이 문제의식을 가지고 계신 분. 네. 예. 그분을 모셔야죠. 그렇죠. 예. 이런 논문이 있습니다. 한글 간판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 예. 정말 논문 같습니다. 예, 제목이. 네. 이 논문은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종로구청이 진행하고 있는 간판 디자인 개선 사례로부터 영문 브랜드 간판 디자인과 개선한 한글 간판 디자인을 비교하여 흥미 정도와 선호 정도의 차이를 측정한 것이다. 이는 범람하고 있는 영문 브랜드 간판 디자인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한글 간판 디자인의 현 주소를 확인하고 향후 한글 간판 디자인 개선에 있어 필요한 논의를 이끌고자 합니다. 네. 이게 목적. 아, 어렵다. 예, 그렇군요. 예. 문장이 한 번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뭐 결국 중요한 건 영문으로 되어 있는 이런 간판 속에서 예. 한글로 되어 있는 이런 간판들을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나갈 것인지 예, 이런 걸 가지고 연구를 했다. 네. 바로 이 논문을 쓴 저자 중 한 분을 모시려고 합니다. 네. 어떤 분이죠? 네, 바로 박진애 님인데요. 네. 이분은 종로구청에서 근무를 하고 계신데 이때 논문을 쓰셨을 때는 종로구청 도시 디자인과에 재직을 하고 계셨대요. 지금은 총무과로 옮기셨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런데 박진애 님이 지금 좀 바쁘시대요. 아이고. 그래서 당장 전화 연결을 못 하고요. 내일 할 겁니다. 네.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려서 그걸 녹음한 다음에 PD님께 파일로 전달해 드릴 텐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박진애 님의 목소리와 제 목소리가 둘 다 전화 상태로 예. 조금 여러분들이 듣기에 불편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내일 들으실 수 있느냐? 아니죠. 그렇죠. 지금 바로 연결됩니다. 편집이 있으니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게 느껴지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만나볼까요? 네, 선생님 안녕하세요. 저는 교보문고 낭만서점 진행하는 평론스는 허희라고 하는데요. 선생님 네. 그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는 종로구청 총무과 능력개발팀장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지금 인터뷰를 응하게 된 이유가 제가 한 20년 정도 네. 광고물 관리팀에서 근무를 하게 돼서 간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인터뷰라고 해서 이렇게 응하게 됐습니다. 네, 종로구청 도시디자인과에서 좀 네, 일하셨다고 네. 들었는데 그 도시디자인과라고 하는 곳이 어떤 일을 하는 데인가요? 도시디자인과는 저희 종로구 전체의 공공 디자인 분야에 대한 업무들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네. 특히 이제 저희가 일했던 파트는 광고물 관리팀입니다. 그래서 저희 종로 관내에 있는 광고물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 그리고 개선, 정비 쪽 업무를 진행을 했었고요. 네. 저도 종로구 쪽을 많이 지나다닙니다만 종로구의 네. 간판을 볼 때 특히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네. 그 스타벅스 같은 경우도 네, 네. 보통 영어 간판으로 되어 있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 종로구 같은 네. 경우는 한글로
되어 있어서 이건 네. 종로구만의 어떤 특별한 그런 간판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것 역시 이 도시 디자인과에서 시행한 정책과 맞물려 있는 것이겠죠. 그렇죠. 저희 종로구는 그 종로구가 갖고 있었던 그 정체성, 그거에 대한 고민들을 좀 많이 하고 있고요. 네. 특히 한글, 한복. 저희가 그 종로 안에는 궁궐도 있고, 많은 게 대한민국에서 갖고 있는 궁궐 중에 종로에서 가장 많이 집중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뭐 세종대왕 탄생지가 우리 종로 쪽에 있다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더 그 종로다운, 좀 더 전통적이고 우리 것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좀 하면서 일반적인 그 다른 뭐 정책과 함께 그 광고물 관리도 우리 것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추진을 하고 있어요. 네. 선생님께서 그 한글 간판 디자인 선호도에 대한 탐색적 연구라는 그 논문을 쓴 네네. 저자 중 한 분이신데요. 네, 이 네. 논문은 또 어떤 계기로 쓰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저희가 그 종로구에서 그 간판 개선 사업, 이제 시민들께서 이제 금방 이해할 수 있는 부분들로 보시면 이제 간판 개선 사업이라고도 이제 생각을 하시는데, 네. 저희가 기존에 있던 간판들을 그냥 단순하게 거리에 맞게 불량 노후 간판들을 철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네. 이 지역의 정체성에 맞게 개선을 해보자라는 걸 해서 사업들을 진행하는 부분들도 있고, 네. 기존에 이제 법규상에는 한글 중심의 간판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요즘에 거리에 나가서 보시면 뭐 종로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어디를 가도 이 거리가 뭐 명동인지 아니면 저쪽 파리 어느 한 구석인지 모를 정도로 영문 간판들이 좀 많이 질비하게 있어서 네. 우리는 종로는 종로답게 한글 중심 디자인 간판으로 바꿔가자라는 취지로 해서 그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해 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서 보면서 한글로 간판을 개선하는 부분을 한글 중심 디자인으로 요청을 하면 예. 업주분들께서는 싫어하세요. 왜요? 아직도 이 한글에 대한 생각이, 그러니까 그 외래 문자로 표현하는 부분들이 좀 더 세련되고 많은 사람들이 시민들이 호응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특히 이제 저희가 가장 크게 이제 문제가 느꼈던 것은 그 프랜차이즈들, 그리고 특히 대기업 같은 경우는 CI 자체 개발 자체를 할 때 한글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고 디자인을 다 잡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개선해달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부딪히고 힘들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렇다면 그런 선호도 분석을 해서 좀 더 좋은 그런 결과들이 있으면 좀 더 설득력 있게 저희가 그 간판 개선들을 한글 간판의 중요성을 좀 더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부분에 그 주안점을 두고 논문을 쓰게 됐죠. 그 한글 간판으로 이제 종로구에서 좀 간판들을 바꾼다고 했을 때 그 한국인들과 또 외국인들의 반응이 어떨지 저는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좀 이건 색다르네 하고 느꼈을 사람도 있을 것 같고, 혹은 이거 왜 이렇게 바꿨지? 그냥 의아해하는 분도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좀 다양한 에피소드들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그 한글 간판 가지고 얘기를 할 때 강남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종로에서만 이 부분을 놓고서 안 되느냐. 그러니까 각 업체들이 그 대응하는 부분들이 저희를 굉장히 좀 당황스럽게 했던 부분도 있고, 그분들도 당황스러워하고 왜 종로만 유독스럽게 한글이냐라는 그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셨군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이 그러니까 한글로 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법규상도 그래요. 한글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특별하다는 사유를 들고서 다 상표 등록을 하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를 가진 경우는 이제 그러하지 않다라고 해서 나는 상표 등록했으니까 한글 없이 그 외래 문자로 상표 등록해서 표시할 거야. 그러니까 예전에 뭐 KT라든가 SK 저희도 여기다 한글로 쓰라고 할 때 저희도 좀 곤혹스럽긴 해요. 디자인적으로 풀어내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렇지만 거기다 한글을 같이 덧붙임으로 인해서 이것이 왜? 그렇다면 이 한글 간판을 좀 더 예쁘게 하려면 그 디자인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외래 문자를 가지고서 디자인할 때는 굉장히 그 디자인비를 많이 그 CI 개발을 한다든가 브랜드 개발을 할 때 굉장히 많은 투자를 하면서 디자인을 개발을 해요. 네네. 그런데 막상 한글 그 CI나 BI는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저희가 이제 선호도 조사를 할 때도 젊은 층들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저희도 어찌 보면
예쁜 한글 간판이 많을 수도 있지만 네. 기존에 있던 그냥 성의 없이 한글 붙이라고 하면 나는 그냥 옆에다 조그맣게 붙일 거야. 그냥 고찍으로 글씨 보이게끔만 붙일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업체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죠. 네네. 그래서 더 많이 고민하고 한글 디자인 개발을 좀 같이 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네. 요즘에 그 많은 분들이 이제 캘리그라피에 관심이 많으셔서 한글을 이용해서 굉장히 멋진 문양들을 만들어내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또 뭐 이런 간판이나 이런 데도 좀 반영이 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네. 그렇죠. 예전보다는 많이 반영이 되고 있어요. 많이 그래도 시도는 하는데 아무래도 이 캘리그라피 자체가 가독성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간판 쪽으로 그렇게 많이 들어가진 않지만 앞으로는 더 많이 그렇게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다루는 소설이 최진영 작가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인데요. 네. 거기에 이 영어를 모르는 어머니와 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딸이 어머니에게 이제 길을 설명해 주는데 전부 간판이 영어로 돼 있어서 설명하기가 너무 난감해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맞아요. 박진애 선생님께서 이렇게 추진하셨던 이런 사업이 잘 진행이 되면 그 소설의 어머니 같은 분들도 정말 길을 잘 찾을 수 있고 간판도 잘 읽을 수 있는 한국에서 사는데 왜 길을 못 찾는지 맞아요. 저희가 그 이야기를 항상 한글을 안 쓰고자 하는 분들한테 여기는 한국이다. 한국이 가장 한국다울 수 있는 것은 한글로서 표현돼도 근데 외국인들도 충분히 저는 그 부분을 찾아올 수 있겠고 꼭 한글만 쓰라는 거는 아니고 조그맣게 변기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다 같이 볼 수 있는 그런 좀 좋은 간판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영문자로 외래 문자로 해서 다 간판을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세련된 디자인은 이쪽이야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셔서 그 부분이 좀 쉽지 않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선생님. 앞으로도 좋은 종로구 만드는데 힘을 기울여 줄 것을 제가 부탁드리고요. 오늘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네. 그랬군요. 그러게요. 뭐라고 얘기하셨는지 저도 모릅니다. 각주사기 참 좋네요. 내일의 제 목소리가 지금 앞에 붙여져 있는 시간을 막 거슬러. 그러니까요. 지금 정신이 어지럽습니다. 자, 소설을 속으로 다시 돌아가 봐야 될 텐데요. 지금 어머니와 딸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연말이 다가와서 겨울옷도 챙길 겸 고향에 내려갔습니다. 그 이후의 이야기들 다시 한번 만나보면 좋겠는데요. 지금부터 다시 읽어드릴게요. 연말도 다가오고 미처 챙기지 못한 겨울옷도 챙길 겸 나흘 정도 시간을 내 고향으로 내려왔다. 내려온 지 이틀째 되던 날 겨울 조끼를 사려고 엄마 시내에 나갔다. 크로코다일 매장에 들어가서 무슨 색 조끼를 살까 망설이는데 매장 사장이 다가오더니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50% 세일 기간이라며 지금 사지 않으면 손해보는 거라고 말을 걸었다. 엄마 나는 별 대답 없이 조끼 서너 벌을 두고 고민했다. 이런 조끼는 코트 안에 입으면 아주 따뜻하고 티도 안 나고요. 사장이 남색 조끼를 들어 보이며 엄마 코트를 가리켰다. 이게 손님 코트랑 색깔이 아주 잘 어울리는데요? 손님이 핸드메이드 코트를 입으셨네. 핸드메이드 코트가 맵시는 살아도 따뜻하진 않잖아요. 근데 이런 조끼를 안에 입어만 주면... 나는 거울에 비친 엄마 표정을 슬쩍 살폈다. 감색 조끼를 사들고 매장을 나오면서 엄마 코트 손목에 붙어있는 핸드메이드 태그를 가리켰다. 이게 핸드메이드란 글자인데 수제품이란 뜻이야. 엄마가 코트 손목 부분을 잠깐 내려다봤다. 이런 게 붙어있으면 다 수제품이란 뜻이야. 요즘은 그런 걸 믿을 수가 있어야지. 그래도 모르고 사는 것보단 낫잖아. 엄마는 아무 표정도 짓지 않았고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나는 엄마의 눈으로 거리를 봤다. 영어 간판이 훨씬 많았고 영어 밑에 작게나마 한글로 매장 이름을 적어놓은 곳은 거의 없었다.
쇼윈도를 보면 무얼 파는지 알 수는 있지만 브랜드나 매장 이름을 알 방법은 없었다. 엄마는 올리비아 하슬러 코트를 입고 랜드로버 단화를 신고 닥스 크로스백을 메고 있었다. 시내의 올리비아 하슬러도 랜드로버도 닥스도 모두 영어 간판이었다. 엄마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엄마가 메고 있는 가방을 어느 매장에서 샀는지, 그곳에는 어떻게 들어가게 되었는지, 사람들이 엄마 코트를 보고 핸드메이드를 입으셨네 라고 말할 때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대신 나는 고등어 조림이 먹고 싶다고 했다. 그럼 고등어를 사서 가자. 그 엄마가 대꾸했다. 시장에 들러 고등어와 무와 고사리를 조금 산 뒤 고향에 내려오며 꼭 들르는 포장마차를 찾아가 떡볶이와 어묵을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외투를 벗자마자 엄마에게 종이를 주고 알파벳을 순서대로 써보라고 했다. 왜? 엄마가 물었다. 일단 써봐. 엄마는 A부터 쭉 써내려갔다. Q 다음에 조금 헤맸지만 시간을 들여 Z까지 다 썼다. A는 A잖아. 그러니까 아나 에로 발음하면 되는데 가끔은 어 소리도 나. 나는 종이에 APPLE를 쓰고 애플이라고 읽고 사과라고 알려줬다. 알파벳 B는 B잖아. 그래서 비읍 발음으로 읽으면 돼. 나는 종이에 BANANA를 쓰고 바나나라고 읽고 바나나라고 알려줬다. 이제 와서 내가 이걸 어떻게 다 외우는데. 엄마가 곤란하다는 표정으로 말했다. 단어를 외우라는 게 아니고 발음만 알면 영어를 읽을 수는 있잖아. 그럼 거리에 간판 같은 거는 볼 수 있으니까. 또 나라 이름 몇 개만 외우면 어느 나라에서 만든 건지도 알 수 있고. 엄마는 골치가 아프다고 했다. 나는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했다. 외울 필요도 없고 그냥 소리 나는 대로 읽기만 하면 된다고. 알파벳 C 옆에 CAMERA를 쓰고 카메라라고 쓰고 읽었다. 알파벳 D 옆에 DUBAI를 쓰고 두바이라고 쓰고 읽었다. 알파벳 E 옆에 ELEBATOR을 쓰고 엘리베이터라고 쓰고 읽었다. 알파벳 F 옆에 FRANCE를 쓰고 프랑스라고 쓰고 읽었다. C는 키읔이라며? 엄마가 물었다. 근데 시옷이나 치읓 발음이 날 때도 있어. C랑 H가 같이 붙어 있으면 치읓 소리가 나. 크랑 흐랑 붙으면 묘하게 치 같잖아. 나는 CHINA를 쓰고 차이나라고 읽었다. 그럼 시옷이랑 키읔으로 소리 나는 건 어떻게 구분하나? C랑 E가 붙으면 그럴 때가 있는데 그냥 대충 감이 오잖아. 프랑까지 하면 스가 오겠구나. 프랑크도 있잖아. 켄터키 프랑크 쫀쫀해요 빠방. 그러니까 그냥 상황을 보고 나라를 얘기하는 것 같으면. 뭐가 그래? 이게 엄마 사실은 프랑스가 아니고 프랑스거든. 미국인들은 그렇게 발음하거든. 카메라도 실은 카메라가 아니라 캠러. 나는 혀를 많이 굴렸고 엄마가 웃었다. 나는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창에 CAMERA를 입력하고 실제 미국인 발음을 들려줬다. 엄마가 웃으며 스피커 표시를 계속 눌렀다. 캠러가 거실 가득 계속 울렸다. 엄마가 외국인이랑 대화할 것도 아니고 길거리에 있는 영어만 알아보면 되니까 머릿속으로 대충 읽을 정도만 되면. 엄마가 계속 캠러를 틀었다. 나는 검색창에 APPLE도 입력하고 ELEBATOR도 입력했다. 엄마는 핸드폰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를 들으며 계속 웃었다. 웃기만 하고 따라서 발음하지는 않았다. 나는 알파벳 G 옆에 GO를 쓰고 STOP도 쓰고 고스톱이라고 썼다. 알파벳 H 옆에 HANDMADE를 쓰고 핸드메이드, 수제품이라고 썼다. 거리에 많이 볼 수 있거나 일상어가 된 외래어를 최대한 떠올려서 Z까지 채웠다. 겨울이라 날이 일찍 어두워졌다. 엄마는 고등어 조림을 만들고 나는 고사리 나물을 볶았다. 엄마와 마주보고 앉아 저녁밥을 먹으며 텔레비전을 봤다. 일일 드라마가 끝나고 핸드폰 광고가 나왔다.
핸드폰도 영어지. 엄마가 물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만 쓰는 영어야. 미국 사람들은 핸드폰이라고 안 그래. 그럼? 나는 스마트폰 검색창에 셀폰을 입력한 뒤 엄마에게 들려줬다. 근데 우리는 왜 핸드폰이라고 하나? 몰라. 다들 그렇게 부르니까. 왜 그러지? 우리나라 말로 안 하고. 외국에서 들어와서? 삼성이랑 LG랑 엄청 많이 판다며, 다른 나라에. 그러게. 그럼 진짜 우리나라 말로는 핸드폰이 뭔데? 휴대전화? 그것도 딱히 우리나라 말처럼 들리진 않네. 엄마는 기운 없이 중얼거리며 빠르게 시작되고 끝나는 광고를 쳐다봤다. 나는 우리나라 말처럼 들리는 건 뭘까 생각하며 고등어 가시를 발라냈다. 광고마다 영어가 나왔다. 영어를 사용하지 않는 상품이 거의 없었다. 그러다 갑자기 흑표 돌침대 광고가 나왔다. 마치 제3세계 광고를 보는 것 같았다. 다음날 일어나자마자 엄마와 목욕탕에 갔다. 온탕에 몸을 담그고 앉아서도 나는 계속 영어 발음 기호에 대해 말했다. 엄마는 눈을 감고 내 말을 듣다가 머리가 아프다면서 여태 모르고 살았는데 이제 와서 무슨 공부냐? 고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엄마에게 영어 읽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게 결국은 내 편의를 위해서 아닌가? 나는 잠시 생각에 빠졌다. 목욕을 마치고 집에 들러 간단히 밥을 먹었다. 친구를 만나러 시내에 다녀오겠다고 집을 나섰는데 엄마도 천변으로 운동을 가겠다며 따라 나섰다. 엄마는 나이키 운동화에 아디다스 점퍼를 입고 있었다. 엄마에게 입고 있는 점퍼가 어느 브랜드인지 아느냐고 물었다. 엄마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나를 봤다. 왜? 내가 뭔지도 모르고 입고 다닐까봐? 아니, 그냥... 아디다스잖아. 엄마가 가슴팍에 찍힌 아디다스 로고를 가리키며 덧붙였다. 엄마를 너무 그렇게 보지는 마라. 엄마는 먼저 대문을 열고 나가버렸다. 그랬다. 나는 엄마를 너무 그렇게 봤다. 엄마가 궁금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 대답하면 될 일이었다. 어린 시절 엄마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서울에 올라가려고 짐을 챙겨 방을 나섰다. 엄마는 식탁 의자에 앉아 내가 써준 종이를 물끄러미 내려다보고 있었다. 의자에 걸쳐둔 외투를 입으려는데 엄마가 내 가슴을 보면서 말했다. 그럼 그건 사랑이네? 엄마 목소리로 사랑이란 말을 듣기는 내 기억으로는 처음이었다. 네 가슴에 있는 그거. 나는 가슴을 내려다봤다. 니트의 왼쪽에 작은 글씨로 LOVE 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다. 응, 맞아, 엄마. 그리고 이건 너. 나는 U를 가리키며 대답했다. 사랑한다, 너를. 엄마가 말했다. 네, 최진영 작가의 첫사랑 저희가 다 읽어드렸습니다. 네. 소설의 마지막 장면이 굉장히 따뜻하죠. 네. 어머니가 귀엽게 느껴지기도 하면서 그리고 이 후반부에 저는 가슴 찡한 부분이 몇 군데 있었어요. 어떤 부분이 좀 찡하셨나요? 엄마를 너무 그렇게 보지는 마라 하고 맞아요. 그 다음에 맞다. 나는 엄마를 너무 그렇게 봤다 했는데 엄마가 궁금해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대답하면 될 일이었다. 네. 어린 시절 엄마가 내게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저는 딸의 마음도 이해는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것 때문에 불편해하는 것 같으니까 예. 내가 최대한 엄마한테 영어를 어떻게 읽는지 그걸 이렇게 딱 적어서 드리기도 하고 했던 건데 그게 어머니한테는 도리어 좀 부담으로 작용이 됐을 수도 있고 엄마를 너무 무시하는 듯한 예, 그런 인상으로 비쳤을 네네. 수도 있겠다. 어머니 입장에서는 또 그럴 수도 있죠. 사실 저는 소설 읽으면서 좀 조마조마했거든요. 누구 한 명 터질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게 아니고 할 수도 있고 됐어 안 해. 이럴 수도 있는데 네. 둘 다 이렇게 어느 정도 나긋나긋하게 그래도 진행이 되는 것 같아서 가슴 졸이면서 보다가 마지막에 좀 행복해지는 짠해지기도 하고 행복해지기도 하는. 근데 저는 이렇게 가족처럼 오히려 가까운 사이일수록 뭔가를 가르쳐주고 배운다는 게 더 어렵다고 느껴져요. 운전 가르쳐주다가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운전이라는 것도 그냥 이렇게 차근차근 알려주면 되는데 아니 거기서 이렇게 브레이크를 밟으면 된다고.
아니 거기서 왜 엑셀을 밟아? 막 이렇게. 브레이크 몰라 브레이크? 아니 오른쪽 왼쪽 구분을 못해?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있고. 고속도로였으면 큰일 났다 막 이렇게 네. 얘기하고 저도 운전을 가르쳐 주는데 아내한테 이제 예전에 가르쳐 줄 때 이제 브레이크와 엑셀을 한 발로 밟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양발을 이렇게 올려놔가지고 근데 그거를 옆에서 지켜보니까 뭐가 잘못됐는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참 난감한 상황이었어요. 아니 근데 저는 꼭 그렇게 운전을 그 오른발로 왼쪽 오른쪽을 다 브레이크와 엑셀을 밟아야 하는지 그것도 사실 의문이긴 해요. 아니 양발이 편한 사람들은 양발로 해도 되지 않을까? 양발로 할 수 있을까? 근데 그런 거 관련해서 꿈도 꾸고 그러거든요. 막 브레이크 안 밟히는 꿈. 제가 좋아하는 만화 중에 이니셜 D라고 예. 막 그게 이제 그러면 안 되는데 예. 산길을 막 드리프트하면서 달리는 그런 만화예요. 근데 거기에 보면 아주 뛰어난 레이서 중 한 명이 그렇게 양발을 씁니다. 아 그래요? 네, 브레이크 왼발로 밟고. 근데 일단 그거는 기본적으로 수동이 아니라는 얘기네요. 수동은 클러치를 밟아야 돼가지고. 근데 다 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수동인데. 수동인데 왼발로 다 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대단한데요, 레이서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예. 뭐 그렇다면 쓸 수도 있죠. 근데 여하튼 저는 제가 반성을 했던 건 예전에 저희 이제 부모님이 제가 컴퓨터를 사고 부모님도 이제 인터넷이라는 게 막 어른들은 쓰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인터넷 어떻게 하는지 알려달라고 했을 때 제가 처음에는 이렇게 상냥하게 알려드리려고 하다가 나중에는 저도 모르게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된다고 점점 이렇게 약간 짜증을 막 내면서 했던 예 기억이 나요. 그 이후로부터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그걸 안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그 비슷한 게 있는데 저도 어머니가 저한테 뭘 여쭤보셔가지고 그 애플리케이션 얘기가 나왔는데 앱이라고 이제 명칭이 되잖아요. 아 엄마 앱이 뭐냐면은 애플리케이션의 약자인데 이러면서 설명을 하니까 엄마가 확 짜증을 내시더라고요. 그건 나도 알지. 그걸 물어본 게 아니었다는 거였죠. 예. 그러니까 이게 그냥 그렇게 잘 알려드리면 될 걸. 왜 그렇게 나는 부모님께 이렇게 짜증을 내면서 알려드렸을까? 뭐 제대로 알려드린 것도 아닌데. 어렸을 때 얼마나 제대로 하나하나 차근차근 다 알려주셨었는데. 그러게요. 방금 한 문장에 딱 묵직하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 소설이 이렇게 반성을 하게 만들어요. 예, 독자로 하여금. 저는 이 작품을 읽으면서 또 좀 눈여겨봤던 부분이 이런 장면이었습니다. 엄마가 올리비아 하슬러 코트를 입고 랜드로버 다나를 신고 닥스 크롭스백을 메고 있었는데 이게 다 영어 간판으로 된 매장들이었잖아요. 이걸 어떻게 샀는지. 그리고 엄마가 입은 코트를 보고 아유 핸드메이드 입으셨네 라고 말할 때 엄마는 어떤 생각을 하는지 그런 걸 물어보고 싶었다라고 말하잖아요. 하지만 그렇게 안 묻고 대신 엄마 나 고등어조림 먹고 싶어. 이렇게 말할 때 예, 딸의 마음. 바로 아까 얘기했던 그 미니멀리즘과도 닿아있는 것 같다는 행복을 고등어조림에서 이제 찾고 골치 아픈 일들은 조금 뒤로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골치 아픈 일을 뒤로 밀었다기보다는 이것도 나름대로 엄마를 배려하는 딸의 마음이 아니었나 싶어요. 이거 진짜 이렇게 어머니께 묻는다면 자칫하면 엄마 영어 몰라서 되게 생활하는데 불편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어떤 상처가 되는 말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이제 딸도 나름대로 어머니를 생각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한 것 같더라고요. 딸과 엄마의 관계가 소설 읽는 내내 묘하게 따뜻해요. 그런데 마지막에 엄마 목소리로 사랑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이 없다. 그러니까 엄마의 성격도 어느 정도 약간 짐작도 되고요. 그런데 이제 영어를 읽으시면서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올리셨고 러브 유였어요. 심지어 사랑한다 너를. 그러니까 이게 중의적인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니트 왼쪽에 작은 글씨로 그렇게 써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사랑한다 너를이라고 그러니까 번역해서 말씀하신 거일 수도 있고 혹은
진짜로 딸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걸 수도 있고. 그리고 이 짧은 소설의 제목은 첫사랑이죠. 그러니까 이 첫사랑이라는 제목이 이 소설에 정말 잘 어울린다. 그리고 이 첫사랑이라는 제목 때문에 이 소설에 담긴 내용들을 참 다시 생각해 보게 돼요. 여러 가지로. 과연 이 첫사랑의 의미가 뭘까? 어머니가 처음 발음한 이 사랑이 첫사랑인 걸까? 아니면 어머니와 내가 이 여러 가지 이제 관계를 맺고 있는데 거기에서 내가 지금까지 미처 인식하지 못했던 어떤 그런 감정을 재발견한다는 의미의 첫사랑일까? 네. 막 머리를 굴려보게 되더라고요. 작가는 참 잘 배치를 해두는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짧지만 깊은 울림을 주는 네. 짧은 소설을 만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최진영 작가의 이 첫사랑이라는 작품 여러분께 이렇게 자신 있게 소개해드린 것도 제가 추천사를 써서 이 책을 예, 소개해드리라는 거 예. 아시겠죠? 예, 여러 번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해요. 예. 네. 근데 어쨌든 최진영 작가의 구애 증명과는 사뭇 다른 구애 증명은 지금 기억되기로 강렬하게 이미지가 남아있는데 난 너를 뜯어먹을 거야. 아니 뜯어먹을 거야는 뭐 그런 거 있었던 그렇죠. 것 같은데요. 뜯어먹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하나씩 이렇게 동그랗게 뭐 이렇게 그렇죠. 똑똑 뜯어먹는 표현이 나왔던 것 같은데요. 그렇죠. 먹는 나는 사랑함으로 나는 너를 먹는다. 아예 저희가 방송 제목을 그렇게 붙였죠. 근데 그때에 먹는다라는 건 상황 자체가 정말 어떤 절망스러운 예, 그런 것이었고 예. 그래서 거기에서 발견한 역설적인 또 사랑이었죠. 그래서 소설을 읽기에 앞서서 약간의 각오를 했거든요. 전혀 각오할 필요가 없는 소설이었어요. 예. 경환 씨는 이런 손바닥 소설 어떠세요? 굉장히 흥미롭고 좋습니다. 우선 읽기에 편하지 않으세요? 읽기가 너무 편하죠, 당연히. 예. 그리고 그 안에 들어있는 앞뒤 상황을 네. 특히 끝난 이후의 상황들 마음 속으로 그려볼 수 있는 것 매력인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생략되어 있는 부분까지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니까요. 여러분께 오늘 소개해드린 우리는 날마다에 실린 최진영 작가의 첫사랑. 제가 뭐 변명을 하면서 여러분께 이 작품을 골랐다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이유에서 이 소설을 골랐습니다. 네. 예, 바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첫이라는 의미. 그걸 좀 되새겨보자라는 취지에서 골랐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께 아주 중요한 말씀을 드리고자 함입니다. 네. 바로 낭만서점 130회를 끝으로 경환 씨가 낭만서점 진행자 자리에서 떠나게 됐기 때문입니다. 네. 실감이 안 나긴 하는데 결정을 몇 주 전에 좀 했고 네. 몇몇 이유가 있지만 섭섭하네요. 2년 한 8, 9개월 가까이 되는 시간 동안 프로그램을 함께 진행했는데 허율 씨의 멘트만 들어도 다음 멘트, 눈빛만 봐도 다음 멘트를 예상할 수 있는 우리의 케미가 있었는데 그러게요. 그리고 책을 읽고 대화를 나눈다는 게 정말 즐거운 작업이고 일이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누적되면서 네. 그리고 저는 또 음악을 만드는 일을 많이 하고 있고 또 제 작업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뮤지션들의 작업도 돕고 있는 부분도 있어서 이게 음악 작업이 많아지다 보니까 점점 깊이 있는 독서를 하기가 좀 힘들고요. 그러다 보니까 더 깊이 읽고 책을 이해하고 진행할 수 있는 분이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고민을 하다가 그렇게 결정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집을 나서면서 예. 그리고 또 마지막 녹음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오면서 강제 독서에서 해방된다는 시원함도 조금은 있으나 네. 청취자 여러분들의 댓글이랄지 함께 호흡했던 이 모든 것이 굉장히 저를 감성적이게 만들더라고요. 왜 라디오 DJ들도
마지막 방송 때 눈물을 흘리잖아요. 그쵸. 그래서 제가 울 준비를 하고 나왔는데 아직 눈물은 나지 않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말 근데 여러분들과 나눴던 그 공기가 너무 따뜻했고 앞으로도 책을 읽을 것이고 예. 그러니까 강제 독서에서 해방되셨다고 예. 책을 뭐 책은 안 읽을 읽으실 것이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과 호흡할 수 있는 자리가 있다면 어디서든지 좀 만나 뵙고 싶은 마음은 있습니다. 네. 정희연 작가님도 저희 또 특별 게스트로 출연하고 그럼요. 계시잖아요. 네. 네. 불러주세요. 낭만 서점에 어떤 뭐랄까요? 시덥지 않은 소리가 필요할 때 불러주세요. 아니 시덥지 않은 소리라니요. 경아 씨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시고 좀 가볍게 가고 싶다 싶을 때 한 번씩 불러주시면 제가 얼마든지 가볍게 해드릴 수 있고요. 아니 뭐 깊이 있는 대화라고 말씀하셨지만 경환 씨를 통해서 깊이 있는 대화 저는 나눈 거 많이 있었고요. 또 네. 경환 씨가 이렇게 질문을 하시거나 할 때 정말 제가 이제 보지 못했던 네. 저는 여기에서 미처 캐치하지 못했던 걸 경환 씨가 알려주시는 부분도 있어서 네, 저는 많이 배운 점이 있습니다. 정말로.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그런 몇몇 가지 이유를 그냥 적어왔는데 지금 첫 번째 이유를 말씀드렸던 것이고 네네. 두 번째로는 홍보가 될 수도 있겠는데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이미. 예. 글쓰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집필 활동을 하고 계시죠? 초보 작가. 근데 도저히 현실적으로 안 되더라고요. 물리적인 시간을 내야 되죠. 물리적인 시간이 안 되는 것도 있고 또 써볼까 하다가 낭만서점 다음 책을 위한 독서가 시작됐다가 그러면 또 제 마음은 흔들려요. 원고들이 다 사라지게 돼요. 그래서 좀 깊이 있는 저의 글쓰기로 돌입하기 위한 것도 있고요. 네. 음악 작업도 있지만 그쵸.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소년 새 앨범이 나왔다고 오늘 아까 말씀드렸는데 새 앨범 나온 것을 계기로 아마도 콘서트도 준비가 돼 있고 네. 서울에서 여는 콘서트와 지방 몇몇 도시 투어를 계획하고 있거든요. 예. 청취자 여러분들 중에 직접 만나뵐 수 있는 기회도 있으니까 많이 찾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참 경환 씨가 이렇게 낭만 서점을 떠난다는 소식 여러분 이 방송을 통해 처음으로 네. 예, 말씀을 드립니다. 또 충격을 받으셨을 것 같은데요. 이 첫이라는 테마를 저희가 준비한 것도 사실은 경환 씨에게 낭만 서점과 만난 처음을 좀 상기시키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어떻게 보면 낭만 서점의 끝이라는 건 또 다른 의미의 시작이기도 한 거잖아요. 맞아요. 다른 의미의 첫을 만들어내는 네. 거니까요. 낭만 서점을 떠나며 이런 말씀 드리기가 좀 그런데 낭만 서점을 진행한다고 했던 그때 네. 제주소년 팬분 중에 여러분들이 그거 하셔야 돼요. 이런 반응이 있었어요. 네네. 왜냐하면 저는 정정만이라는 팟캐스트를 진행하고 있었고 그렇죠. 아니나 다를까 낭만 서점 진행하면서 그 팟캐스트는 죽었습니다. 거기까지 지금 쏟으실 에너지가 그러니까 많지 않으시니까. 제주소년 팬분들의 입장에서는 그거 빨리 많이 올라왔으면 좋겠는데 그거 완전 죽었거든요 지금. 네. 그래서 낭만서점 진행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마도 정정만이라는 팟캐스트 혹시라도 제가 이렇게 계속 떠드는 것을 듣고 싶은 낭만서점 청취자분들 계시다면은 그쪽 팟캐스트로 또 한 번씩 들어보셔도 저를 만나실 수는 있고요.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그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래도 저는 저를 강제 독서로 몰아넣은 시간들이 행복했거든요. 배운 것도 많고요. 네. 하지만 이제는 어떤 실제적으로 시간이 좀 날 수 있게 될 것 같아서 그게 어떤 저의 개인적인 변화일 것 같습니다. 네. 경환 씨와 저희가 이렇게 작별을 하는 시간을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짧은 미니 인터뷰를 할 가져오셨어요. 네. 정말 경환 씨를 주인공으로 제가 좀 몇 가지 여쭤보려고 해요. 정말 경환 씨의 깊은 진솔한 이야기를 듣고자 여쭤보는 건데요. 예, 그렇군요. 먼저 이 낭만 서점을 진행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시간이 언제였을까 궁금해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시간.
가장 기억에 남았던 시간은 아무래도 100회 특집. 이 자리에서 많은 분들과 호흡했던 네. 그때가 가장 강렬하게 지금 스쳐가네요. 그리고 그냥 우리끼리 이렇게 했을 때보다는 아무래도 공개 방송들 네, 다 떠오릅니다. 공개 방송에 서툰 점도 있고 네. 근데 거기서 현장에서 호흡하면서 여러분들과 얘기 나눴던 게 또 진하게 스쳐갑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댓글로 저희들이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지만 직접 얼굴을 뵙는다는 건 다른 의미의 또 소통이기도 하니까요. 네. 그럼 낭만서점을 진행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는 언제였나요? 보람을 느꼈을 때 아주 읽기 어려운 예. 책을 읽고 났을 때? 뭐 이런. 별로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지금 아까도 얘기가 나왔던 건데 모단 에세이 제가 소개했고 네. 또 모지스 할머니 에세이 같은 거 소개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진짜 재밌게 읽어서 소개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그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되시고 구입하시고 같이 좋아해 주시니까 매우 보람차더군요. 예. 그러니까 경환 씨의 책 추천 추천을 도서. 통해서 추천 도서가 먹혔을 때. 역시 뭔가 이렇게 나의 취향과 다른 사람의 취향이 공명할 때 느껴지는 기쁨 같은 게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왜 라디오에서도 저 노래 내가 듣고 싶었는데 딱 흘러나올 때 누군가의 맞아요. 사연을 통해서 예. 그게 그냥 틀어서 듣는 거랑 라디오를 통해서 듣는 거랑 감격이 다르죠. 그러니까요. 그런 감정과 비슷하군요. 했습니다. 네. 허희 씨는 어떠셨나요? 제가 가장 보람을 느꼈을 때요. 저는 제가 하는 일이 문학평론이긴 하지만 사실은 읽지 못한 책들이 정말 많거든요. 예. 근데 낭만서점을 통해서 저도 몰랐던 책들을 접하게 되고 그걸 읽었는데 너무 좋았던 경우. 예. 책장에 꼽혀만 있던 거. 네. 혹은 전혀 제가 몰랐는데 뭐 추천을 통해서 알게 돼서 읽어봤더니 이건 진짜 이건 내가 이제 만나서 다행이다라고 느꼈던 그런 순간이 보람이 있었죠. 사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도 하나둘 떠오릅니다. 책이 한두 권이 아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정말 일주일간 약간 쫓기다가 촉박해져서 방송 일정이 다가오는데 이 두꺼운 책을 도대체 언제 읽지라고 부담이 있었으나 읽기 시작하고 너무 재미있고 또 감동도 있는 그 책을 정말 빠르게 밤 지새워가면서 딱 읽었을 때 네. 예, 그때 뿌듯함도 분명히 있었죠. 여러 권 있었죠. 그런 책. 네. 그럼 좀 반대되는 질문도 해볼게요. 예. 낭만서점을 진행하면서 가장 힘들고 난감했던 순간은 언제였는지 궁금해요. 이거 사실 제가 써왔는데. 사실 써오긴 했었는데, 네. 오늘 좋은 얘기만 하자 해서 집어넣어뒀는데. 네. 사실은 저는 그런데 편집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편집이 됐었고요, 많이. 퀴어 서사 부분이었습니다. 예. 저는 약간의, 다른 목소리도 낼 수 있다. 그러니까 워낙 요즘에 많이 대두되고, 그리고 그것을 허희 씨도 이렇게 강하게 그런 인식을 가지고 계시니까 마치 남녀 평등이 당연한 것처럼 이제 당연히 평등의 담론이 이제 거기까지 왔는데 저는 그것을 평등을 가지고 와서 또 얘기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가만히 있을 권리도 있다. 그리고 좀 불편해하는 것 자체가 뭐 해서는 안 될 행위는 아니다. 사실 불편한 것을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입장도 있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그런 소설 많이 다뤘고요. 그렇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 거슬러 올라가서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극도로 말을 하지 않는 방송들이 있습니다. 편집된 겁니다. 예, 뭐 전반적인 분위기에 따른 편집이었달까요? 예, 그리고 또 제가 제 나름대로의 생각을 아주 강하게 이야기했을 때 문제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죠. 예, 결론적으로는 이렇게 잘 지나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죠, 맞아요. 저희의 녹음은 여러분. 이게 실제 방송은 저희가 1시간 한 30분 내외로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녹음을 한 2시간 반? 2시간 반은 합니다. 네. 그럼 1시간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편집에 대한 권한은 이제 저희 PD님한테 있으니까 저희는 뭐 열심히 녹음하고 PD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녹음 시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서 또 얘기인데 요것도 힘들었던 점이 요게 많아. 나름대로 좀 힘들었던 점이라고도 할 수 있고 적응이 안 된 부분도 있죠.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좀 경제적인 사람인가 봐요.
그럼 그 1시간을 날렸다고 방금 표현하셨는데 네. 날리는 게 난 아까운 거야. 아. 그러니까 날릴 거면 애초에 1시간 반만 녹음하면 된다는 생방처럼 가면 된다는 네. 주의자인데 농담처럼 제가 많이 얘기했죠. 허희 씨의 다시 갈게요를 여러분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공개 방송에서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경환 씨의 생방과 예. 또 제가 생각할 때의 방송이 그렇죠. 예. 우린 조금 다듬어져서 나가야 된다. 어긋나는 게 예. 있긴 했죠. 왜냐하면 저는 말의 무서움이라는 걸 느끼는 그럼요. 사람 중에 한 명이라, 그러니까 생방처럼 물론 하면 계속 조심하면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니까 베스트는 그거죠. 네. 생방처럼 갔을 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좋은 방송이 탄생하는 그렇죠, 거. 그렇죠. 그런데 하지만 그럴 수 없는 말이라는 건 진짜 글이랑 다르더라고요. 예. 저는 말보다는 글로 쓰는 사람이라 글로 좀 섬세하게 표현할 수 있는 걸 말로 했을 때 좀 거칠게 나가는 부분. 그게 행여나 맞아요. 예, 여러분들께 어떻게 전달될까. 좀 억양도 있고요. 예, 저어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가 생각했을 때 이건 아니다 싶으면 이거 다시 갈게요. 허희 씨가 그러신 적도 있죠. 네. 선물 드릴 때 그럼 이번 주 누구 선물 한번 드려볼까요? 뭐 이렇게 말씀하셨나? 네. 그러니까 마치 자기 권위로 맞아요. 선물을 주는 것처럼 너무 건방지게 얘기했다며 그걸 다시 녹음하신 적도 있습니다. 네. 아니 왜 이렇게 허희 내가 씨가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 시혜적인 의미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그러면서 이제 다시 요 녹음하자고 예. 그랬었죠. 맞아요. 저희 밥 먹고 와서도 재녹음한 적 있습니다. 그러니까 걸려가지고. 선물을 다시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네. 맞아요. 예. 그럼 경환 씨가 이 낭만 서점을 진행하고 또 책을 읽으면서 경환 씨의 삶에서 변화된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있는 것 같은데. 있는 것은 같은데 뭐라 말씀드릴 만큼 정리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던 게 경환 씨가 이제 음악을 만드는 분이니까 창작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책을 읽은 경험들이 어떤 식으로든 좀 반영이 되는지. 예. 이게 전혀 상반된 얘기인데 둘 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책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모르고 있는가를 깨닫게 되는 그래서 정말 많이 생각하고 네. 새로운 걸 보여주는 작가들의 글을 만나니까 너무 유익하죠. 그리고 새로운 장면들을 보여주고 이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구나 하는 것 깨달음은 정말 그 음악을 하는 작가로서 네. 뭔가를 또 이야기를 전달해야 하는 뮤지션으로서는 아주 큰 자양분도 되고 자극도 되고 그렇고 또 음악을 계속 만들 때, 뭐, 잠깐 이런 고민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경환의 일기편이었던 것 같은데, 사랑 노래? 그래서, 과연 음악은 사랑이 계속 진행 중인 젊은이들의 것인가? 나는 결혼도 했고, 네. 셋째 아이가 태어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내가 말하는 것들은 어떻게 변해가야 하는가에 네. 대한 음악만 하고 있을 때, 그 고민이 약간 얕은 고민이지만 있을 수 있거든요. 네. 그런데 책을 깊이 있게 읽으면 읽을수록 그런 고민들은 사라져요. 왜냐하면 너무 많은 화제를 가지고 소설을 쓰고 시를 쓰고 에세이를 쓰시는 작가분들은 많으니까요. 네. 인생에서 이야기해야 될 것, 예술로 표현할 것들은 너무 많다는 거를 깨닫게 되죠. 네. 그런데 그 반대급부로 그런 것들을 뭐 지적 허용이라는 말과도 닿아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책을 그렇게 많이 섭취한다고 한들, 예. 뭐 내가 막 똑똑해진다거나 그런 것은 별로 아니다. 그렇죠. 네. 이 책을 읽었기 때문에 난 더 지적인 사람, 똑똑한 사람, 좋은 사람과는 관련이 없다. 예. 그리고 어떤 책에서 얘기되고 있는 이 아주 첨예한 지성의 세계가 없어도 상관없는 것이라는 약간 냉소적인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그런 상황도 한 번씩 있더라고요. 예, 예. 맞아요. 예, 예. 저도 책을 계속 지금 읽는, 네, 그리고 글을 쓰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진짜 책을 읽으면 좋은 사람이 될까? 근데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다고 해서, 네. 그러니까 요즘에 대두되고 있는 그 문단 성폭력 사건도 정말 책 많이 읽은 사람들이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책을 안 읽는 정말 저 시골에 살고 계신 글을 모르는 그렇죠.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도 네. 훨씬 더 좋은 예. 그리고 뭔가 인간적으로 더 훌륭한 삶을 살고 계신 분들도 얼마나 많아요. 네. 그러니까 책이라는 것이 반드시 우리의 뭐 지적 성장, 도덕적 성장을 가져다 주진 않는 것 같아요. 땅에 가까이 있고 바다에 가까이 있는 1차 산업 종사자들이 작은 철학자일 수 있다. 그렇죠. 이런 그럼요, 글귀 그럼요. 비슷한 것도 본 것 같은데 정말 공감하거든요. 네,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러니까 책은 우리가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는 간접적으로 마련해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데 책을 읽었다고 해서 반드시 그 계기, 그러니까 맹아가 발현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잘난 척하는 순간 정말 많은 것이 휘발되는 네. 것을 경험할 뻔하는 것 같아요. 네, 예,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명확하게는 약간 애매한데 대략 알아들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런 점에서 제가 여쭤보려고 했던 다음 질문에 대한 답이 자연스럽게 나온 것 같기도 하네요. 경환 씨한테. 네. 허희 씨가 인터뷰를 준비해 오시니까 굉장히 깊이 있는 대화를 하게 되네요. 네. 네. 책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를 여쭤보려고 했는데 네. 이미 답이 그렇죠. 다 된 것 같네요. 예. 그럼 경환 씨가 뭐 낭만 서점에서 다룬 책이든 뭐 다루지 않은 책이었든 간에 지금 낭만 서점 청취자들께 예. 현재 가장 좀 추천드리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어떤 책이 있을까요? 아무래도 낭만서점에서 다룬 책으로 얘기가 될 것 같고 스쳐갔던 많은 책 중에서 제가 한 번쯤은 또 언급하고 싶었던 경우가 있었는데 일단 1차적으로 아몬드 얘기를 네. 다시 하고 싶더라고요. 손원평 작가님의 예, 손원평 작가의 아몬드. 이상하게 계속 맴돌고요. 재미있기도 했고 좋았어요. 그래서 뭐 근데 어떻게 기회가 있으면 한 번 정도는 그거 참 재밌었다고 말하고 싶었는데 좋았다 말하고 싶었는데 이제야 네. 말할 수 있고요. 네. 그럼 좀 별로였던 책도 하나만 꼽아볼까요? 별로였던 거요. 이건 좀 별로였다. 이거 정말 별로였다고 제가 그때도 얘기를 했는데 네. 공감을 안 해주셔가지고 네. 또 얘기해도 될려나 모르겠어요. 현기증. 아. 작가가 누구였죠? 네, 프랑크 틸리의 작품이었죠. 네, 근데 정말 소외감 느꼈어요. 읽으신 분들 뭐 리뷰 같은 걸 봐도 네. 처음에는 조금 지루하지만 갈수록 뭐 참 잘 썼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저는 그 처음에 지루함을 일단 참을 수 없었고 네. 설정도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네. 소우와 너무 비슷한 설정이라는 게. 근데 뭐 그럴 수 있다고들 또 하셔가지고 네. 그런가 보다 했죠. 그렇군요. 예. 네. 경환 씨가 이렇게 좋았던 책과 별로였던 책을 새삼스럽게 다시 언급해 주시니까 예. 경환 씨가 그때 반응이 그랬지. 제 머릿속에 스쳐 지나갑니다. 예, 예. 그랬죠. 자, 이제 제가 준비한 마지막 질문입니다. 예. 낭만 서점 청취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부탁드려요. 참 이 포인트인 것 같네요. 눈물 포인트. 근데 정말 벌써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들과 사실 지금 저는 허희 씨와 대면하고 저 부스 바깥에 있는 제작진과 방송을 만들어가는 거지만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간다는 느낌을 분명하게 받으면서 하나씩 해나간 것 같아요. 그리고 제일 힘이 나는 순간은 방학인데 왜 안 돌아오시나요? 다음 에피소드 언제 나오나요? 목이 빠지겠어요. 이런 게 정말 너무 힘이 되었고 낭만서점을 해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었던 것 같고 2년 반이 넘는 시간은 결코 혼자가 아니었다. 여러분과 함께였다고 느껴집니다. 네. 앞으로 뭐 계속해서 활동하고 저는 개인적인 팟캐스트도 뭐 해나가겠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주실 수 있다면 좋겠고요. 더 좋은 음악이든 공연이든 방송이든 또 언제 나올지 모르겠지만 글이든 여러분들 찾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경환 씨가 낭만 서점을 처음 이렇게 합류해서 진행했던 순간들 저한테도
그때의 첫 장면들이 이렇게 뚜렷하게 기억에 남아 있습니다. 공개 방송이었죠. 네. 최초의 인간이라는 까미의 예, 작품으로 정현 작가님이 진행할 때 경환 씨가 나왔고 그 이후로 이렇게 함께 오랫동안 방송을 했는데요. 저는 진짜 친구보다 더 자주 만난 너무 예, 자주 그런 만났죠. 사이였어요. 네. 저는 뭐 친구가 없기도 하지만 거의 우리가 만날 때마다 1,000원씩만 서로 걷었어도 그러니까 큰 돈이 됐겠어요. 네. 근데 저는 경환 씨와는 이제 낭만 서점에서는 작별이긴 하지만 뭐 다른 자리에서 얼마든지 또 경환 씨가 하시는 일들 불러주시면 저도 네. 반갑게 그럼요. 예. 제가 깃발 벌려 섭외 나가겠습니다. 1순위 문학평론가 네. 예, 허인님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 낭만 서점 130회 그럼 그건 사랑이네. 최진영 작가의 첫사랑이라는 작품으로 함께 했는데요. 저는 그럼 그건 사랑이네가 네, 경환 씨와 함께 했던 예, 그런 시간을 대변하는 그런 카피인 것 같기도 해요. 아, 마음 찡해집니다. 네. 낭만서점 130회를 끝으로 저는 인사드리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계속되는 낭만서점 컨텐츠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저는 또 다른 자리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